안녕하세요.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환갑은 60년이 지나 다시 태어난 해의 간지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한 바퀴를 돈 것으로 보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런 환갑을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니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 말처럼 제 주변에도 자업자득, 자신이 행한 일에 똑같은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딸이에요. 친정 부모님과 제 위로 2명의 오빠가 있었고, 셋째 언니, 그 밑으로 저, 이렇게 6 식구가 저희 친정집 식구입니다. 네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께선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고, 말 그대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 저 역시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저희 남매들은 모두 다 대학을 나올 수 있었고 번듯한 직장까지 잘 취직할 수 있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각자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다 동창 친구를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저보다 1년 선배였죠. 고등학생 때도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공부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걸 알고 있던 동창 친구가 그 남자를 저에게 소개해 준 거였어요. 그렇게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그 선배는 고등학교 후배인 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남 선배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워낙 바쁘다 보니 같이 만날 시간이 없어 전 애초에 연인까진 힘들겠구나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남 선배가 저한테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선배가 퇴근한 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고요. 현경아, 너 시 좋아하지? 내가 시집 하나 샀는데 너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우리 같이 읽어볼래? 선배 병원 일로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샀어? 잘 볼게. 고마워. 근데 선배 바쁜데 계속 이렇게 있어도 돼? 괜찮아. 나도 아까 퇴근하고 온 거야. 너랑 이거 같이 보려고. 아까 금방 퇴근했다고? 그럼 그냥 집에 가서 자거나 그러지. 선배 금방 또 병원에 가봐야 하잖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현경아, 얼른 이거 보러 가자. 내가 좋은 카페 하나 봐왔거든? 거기 가서 보다가 차도 마시고 그러자.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 선배는 절 보러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생겨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안과 의사였기 때문에 바쁠 때가 많았지만 정말 저한테 헌신적으로 잘해줬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늘 저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절 보러 와줬거든요. 그렇게 같이 만나면 저희는 라디오를 같이 들으며 음악도 감상하고 다른 사람들 사연도 듣곤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추억들을 함께 쌓아나가는 게 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와 저희 집안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거든요. 시부 또한 의사였고 형편도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반대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남자친구 집안에선 절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전 이 결혼이 맞는 걸까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죠. 그런 모습에 남자친구도 마음 아파했고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그 사람은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집에선 남자친구가 맞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남자친구 집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하더니 예비 시모가 절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결혼 허락을 해주는 대신 저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죠.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하는 거 맞니? 뭐 우리 아들 직업이나
우리 집안 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 그래, 우리 아들이 곧 죽어도 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긴 한데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우리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인 거 알지? 그리고 큰 며느리가 어른들 모시고 살아야 하고 그러니 너도 그래야 할 거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도 보다시피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알 거다.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이 힘들 수도 있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 너랑 같이 해외로 그냥 가버린다고 하니까 물러서는 거야. 그렇지만 결혼하면 넌 며느리로서 내 말 무조건 잘 들어야 한다. 내 말을 거역하거나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이 결혼 생활 정말 힘들 거란 얘기야. 이건 꼭 명심하거라. 그렇게 전 경고 아닌 경고를 받으면서 겨우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때 당신 그래도 서로 집안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시부모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며느리로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 생각은 제 착각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직업이나 집안 때문이 아닌 남편 그 자체로 부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시댁살인 녹록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일은 바로 그만둬야 했고 집안 살림은 모두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할머니도 함께 살았었는데 시할머니부터 시부모님까지 새 어른들의 끼니를 다 챙겨야 했고 빨래는 옷감 하나하나 구분을 해 손빨래를 해야 하는 것도 많았어요. 처음엔 제가 살림이 서툴다 보니 실수를 할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죠. 그리고 명절이면 친정에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고요. 눈치를 보다 친정에 가려고 하면 바로 시모는 화를 내곤 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하니? 설마 너 지금 친정 가려고 하는 거야? 나 땐 명절에 친정이라곤 한번 가보지 못했어, 얘. 나도 시부모님 모시면서 명절 내내 집에 있었는데 어딜 가려고 그러니? 엄마, 그래도 처가댁에 인상 가야죠. 이 사람 명절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음식만 했어요. 잠깐 인사라도 드리고 올게요. 넌 가만히 있어. 집안일이 어디서 나서는 거야? 봐라, 네가 잘못하면 모자 사이도 이렇게 깨지는 거야. 어디서 친정 가겠다고 나서가지고선 부모 자식 사이를 이렇게 가르니? 하여튼 간에 이래서 집안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꿋꿋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제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전 결혼을 하고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요. 아이들이 있으니 한 번 참을 걸 두 번, 세 번이고 참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도 어떻게든 절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남편은 병원 일로 바쁘긴 했지만 가끔씩 일찍 집에 올 때면 몰래 부엌에 들어와 제 일을 거들어주곤 했어요. 그리고 늘 저녁이면 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 다정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견뎌내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할머니도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모질게 말을 할 때면 시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시모를 혼내셨어요. 너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뭐라고 좀 그만해라. 넌 무슨 출신이 대단했니? 너도 못났으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지금 며느리를 잡긴 왜 잡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잡는다고? 내 말이 틀렸어? 네가 그렇게 못된 심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 너한테 그렇게 뭐라고 한 거야. 제발 우리 손주 며느리 좀 괴롭히지 말거라. 잘하고 있는 애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시할머니가 시모를 혼내면 그나마 그날은 좀 조용히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선 시모를 제외하곤 시부도 절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시할머니, 시부가 집에 있을 때면 눈치를 보면서 그나마 절 많이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서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할머니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점점 절 더 많이 괴롭히곤 했습니다. 시모가 특히나 큰아들을 정말 아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고기 반찬은 죄다 남편, 시부, 제 큰아들 앞에만 두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면 어찌나 저한테 잔심부름을 자꾸 시키는지 제가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애미야, 가서 국 좀 데워서 와라. 이렇게 다 식어 빠져가지고 뭘 먹겠니? 팔팔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서 와라. 그리고 반찬 좀 넉넉하게 더 담아서 오고. 엄마, 괜찮아요. 국 별로 식지도 않았는데요, 뭘. 여보, 괜찮아. 당신도 앉아서 밥 먹어. 아니, 근데 당신 앞에 왜 이렇게 반찬이 없어? 이거 먹어. 고기가 아주 맛있네. 간도 딱 맞고 잘 됐다, 여보. 그래, 맛있니? 많이 먹거라, 우리 아들. 뭐하니, 애미야. 국 얼른 끓여서 오질 않고. 아들, 국은 원래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 우리 손주도 고기 얼른 먹고. 애미야, 우리 손주 먹게 생선 좀 발라라. 가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잘 발라봐. 그렇게 밥상에선 전 밥 한 술 못 두고 바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큰아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때면 너무나도 서럽고 친정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우울증까지 와서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 상황이 확 달라지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9년째 되던 해 갑자기 시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거였습니다. 다행히 바로 쓰러졌을 때 응급조치를 해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한쪽 마비가 오면서 시부는 오랜 재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60대 후반이었던 시부와 시모가 정말 인고 부부였고 시모가 시부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는 제가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고 부부라고 해도 60대 후반의 나이에 간병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모가 오랫동안 간병을 하시면서 기력도 많이 잃으시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시부의 간병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마 그때쯤 시모가 절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시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후유증으로 주무시다가 살짝 실수를 해 침대가 지저분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침대포부터 시작해 싹 다 이불 빨래를 손수한 적이 있었어요. 직접 다 발로 밟고 빨래를 하고서 욕실을 나오는데 거실에 있던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빨래하느라 고생했다. 힘들진 않니? 아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세탁기 써도 될걸. 저 이불 어머님이 엄청 아끼시잖아요. 매번 직접 손빨래 하시고 아끼셨던 건데 그냥 세탁기 돌릴 순 없죠. 그래,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매번 네 시아버지 간병하는 거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네? 아유, 뭘요, 어머님. 어머님이 힘드실 텐데 잠깐 들어가서 눈 좀 붙이세요. 제가 나머지 마무리하고 얼른 점심 차려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시모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며 잔소리를 해야 맞는데 어느 날부턴 저한테 잘했다, 잘한다 막 칭찬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저한테 갑자기 뭔가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애미야, 이거 받아라. 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선물이지. 얼른 풀어봐. 이거 구두잖아요. 그때 시모가 주신 건 바로 제 구두였습니다. 딱 봐도 고급스러운 게 정말 비싸 보였어요. 갑자기 왜 선물을 주신 건가 해서 쳐다보니 시모는 멋쩍은 듯 저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너 저번에 보니까 멀쩡한 구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사봤어. 저번에 백화점 갔는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더라. 어떠니? 마음에 드니? 어머님, 뭘 또 이런 걸 다. 전 시모에게 처음 받는 선물이라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시모에게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려고 하니 시모가 급하게 절 달래주셨어요. 아니, 뭘 또 이거 가지고 울려고 그래. 아, 울지 마. 아유, 참. 아, 울 거면 저기 나가서 울어. 이거 가지고 울긴. 나중에 내가 다른 거 선물해주면 너 아주 대성통곡하겠다. 아유, 울지 마. 그렇게 서툴지만 시모는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겐 위로가 되었고 그동안의 힘듦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이렇게 버티고 꾸준히 잘하는 걸 너무나 고마워했고요. 매일 잠에 들 때면 남편은 습관처럼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매일 말하지? 당신한테 큰 빚을 졌다고. 정말 고마워. 나 같았으면 당신처럼 못했을 거야.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당신이라도 알아줘서 고맙네. 그럼 나중에 꼭 나 호강시켜줘야 돼. 알았지? 그럼 내가 당신한테 받은 게 얼만데. 꼭 호강시켜줄게, 여보. 그렇게 시모와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전 이제야 제 가정에 평화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시모와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도 나중엔 속마음을 저에게 말해주셨어요. 에미야, 사실은 말이야. 나도 참 평범한 가정에서 컸어. 근데 네 시할머니랑 시할아버지가 얼마나 날 괴롭혔는지 아니? 시집살이가 아주 말도 못했다. 정말 매일 밤마다 몰래 도망갈까 하는 생각만 했어. 나도 너처럼 남편 하나 보고 견뎠다. 정말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도 손주 며느리라고 넌 아끼시더라. 특히나 네 시할아버지가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지 아니? 오죽 힘들었으면 난 네 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 근데 나도 우리 아들 키우고 장가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변하더구나. 절대 시집살이나 안 시키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였나 보더라. 미안하다, 아가. 어머님, 괜찮아요. 이젠 이렇게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있잖아요. 고맙다. 그동안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못된 이 시애미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니? 내가 앞으로 잘하마.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전 시모와도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엔 절 좋게 보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 행동에 대한 진정성 하나로 받아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시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시부께서는 후유증 때문에 의사 생활을 접게 되셨고 유양을 하시면서 시모와 함께 노후를 보내시게 되었죠. 사실 집안에 환자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오히려 시부가 요양을 하시면서 더 똘똘 뭉치게 되었답니다. 전보다 더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특히나 저희 집에선 저희 막내딸이 유독 애교가 많았어요. 두 아들은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하지 않았는데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표현도 많이 하고 착하고 싹싹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와 제가 사이가 좋아지고 난 후 막내딸 유치원 재롱잔치에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시모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쩜 우리 손녀 저렇게 예쁘니. 저게 애들 중에서 우리 손녀가 단연 돋보인다. 어머님 손녀라서 더 예쁘게 보이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머님은 어쩜 손주들보다 손녀를 더 좋아하세요? 손주들 태어났을 땐 걔들이 예뻤는데 손녀를 보니까 안 예뻐할 수가 없어. 어쩜 나 어릴 때랑 똑같은지. 볼 때마다 예쁘구나 참. 사실 시모는 처음엔 손주들을 예뻐하셨지만 손녀가 태어났을 땐 정말 손녀 바라기셨습니다. 막내딸 또한 할머니 껌딱지였어요. 매번 저녁이면 할머니와 자겠다며 투닥거리곤 했고요. 할머니, 나 오늘 할머니랑 잘래.
할머니가 내 방에 와서 잘 거야? 아니면 내가 할머니 방에 갈까? 지민아, 오늘은 그냥 혼자서 자. 할머니 피곤하셔. 너 자꾸 저녁에 잠 안 자고 말하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 두 분 다 못 주무시잖아. 왜? 나 할머니랑 자고 싶은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거 할머니한테 말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 그래, 애미야. 내가 그냥 지민이랑 잘 테니까 그냥 놔둬라. 그래, 지민아. 오늘 할머니가 지민이 얘기 다 들어줄게. 그렇게 아이들도 시부모님을 따르고 좋아했고, 저 역시 시부모님과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병원 일에 바빴고, 그런 남편을 대신해 전 집안 대소사를 맡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는데요. 그래서 저 대신에 저희 친정에도 참 잘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종이 가방 하나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이게 뭐야? 웬 종이 가방? 뭔데? 내 선물이야? 아니, 당신 선물은 아니고 이거 장모님 장인어른 가져다 드려. 내가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영 내가 시간이 안 나네. 영양제니까 매일 잘 챙겨서 드시라고 전해줘. 당신 우리 집에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거라도 내가 해야지. 당신이 하는 거에 비하면 난 세 발의 피도 안 돼. 나야말로 당신한테 고맙지 뭐. 다음에도 또 챙겨줄게. 이렇게 남편도 다정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자라고 시부모님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시니 정말 행복한 삶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사실 오빠가 40 넘어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큰오빠가 결혼을 했을 때도 와서 축하해 주시곤 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께선 편안하시죠?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남편도 덕분에 편안합니다. 같이 왔어야 하는 건데 다음에 같이 자리해야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 오빠면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 그러니 당연히 와야죠. 우리 며느리 같이 효부가 세상에 없더라고요. 이렇게나 잘하는데 제가 더 잘해야죠. 그렇게 아들들도 다 대학에 가게 되었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부께서 막내딸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시모와 더 가깝게 지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딸도 대학에 진학하고 나니 정말 이젠 제 할 일을 다 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내딸이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밥은 꼭 집에 와서 먹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갑자기 골프 모임이 생겼다면서 쉴 때도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골프 치러 가는 거야? 오늘은 좀 집에 있지. 애들도 집에 온다고 하던데 오랜만에 다 같이 밥도 먹고 그럼 좋잖아. 아, 어쩌지? 이미 약속을 잡은 거라 안 되겠는데. 알잖아, 골프 사람 한 명 빠지면 안 되는 거. 겨우 잡은 거라 내가 가야 해. 어쩔 수 없지 뭐. 애들이야 다음에 보면 되니까 당신이 잘 얘기해줘. 그럼 그냥 당신이 좀 일찍 오면 안 되는 거야? 아유, 어떻게 일찍 와. 다들 약속 잡아서 만나는 건데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해야지. 나 기다리지 말고 자. 나 좀 늦을 수도 있어. 그러더니 점점 남편이 집에 늦게 오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분명 병원이 끝날 시간이었는데 할 일이 남았다면서 자꾸만 새벽이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새벽에 들어올 때 제가 잠에서 깬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야? 아휴, 3시? 지금까지 일하다 온 거야? 아, 그게, 요새 일이 좀 있어가지고, 당신 더 자. 나 좀 씻어야 되겠어. 저녁은 먹으면서 일한 거야? 대충 먹었지. 나 금방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좀 더 자고 있어. 처음엔 저도 남편 일이 그렇게나 바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개인 병원을 차리고 나서 그렇게까지 늦게 온 적이 수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늦게 들어오는 게 너무나 수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다지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분명 일을 하다가 왔다면 엄청나게 피곤해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으니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자꾸만 골프 모임에 병원 일에 집에도 계속 늦게 오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한 번은 그냥 말없이 남편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 밖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원 끝나는 시간에 바로 나와 어디론가 황급히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남편 뒤를 따라가는데 한 15분 정도 갔을까?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역시나 제 촉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만난 사람은 낯선 여자였어요. 그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더군요. 전 그때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디야? 아직 일 안 끝났어? 아, 나 어디 좀 가봐야 할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 오늘 늦으니까 먼저 밥 먹어. 전화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중요한 모임이라서 빠지면 안 되거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역시나 뻔히 알고 있는데 모임이라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믿었고 애들한텐 좋은 아빠였고 항상 내 편이었던 남편이 결혼 28년 만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 그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연 순간 그 두 사람이 다정히 얘기하며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다가가 저 말을 했습니다. 야, 이우철. 네? 여보. 여보, 여긴 어떻게. 야, 너 여기가 모임이야? 모임한다는 곳이 여기야? 그럼 이 여자는 뭔데? 이 여자 뭔데 당신이랑 손잡고 여기까지 와? 여보, 그게 아니라. 남편은 절 보자마자 뒤로 자빠질 것처럼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정말 이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냈습니다. 야, 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내가 평생을 너한테 헌신하고 네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보, 여보, 그게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네 말?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뭘 들으라는 거야? 이 여자 뭐야? 이 여자랑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했는데 그 상간년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절 보고 미안하다고 하거나 당황스러워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이 여잔 진짜 뻔뻔했습니다. 뭐야, 오빠, 이 여자 오빠 아내야? 와, 오빠가 왜 바람 폈는지 알만하네. 왜 나랑 만나는지 알겠다. 뭐,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참나, 남편 바람난 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예요? 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정말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뺨이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엄청 말리더라고요. 여보, 안 돼. 진정하라고. 이건 놓으라고. 내가 진짜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참, 뭐 아줌마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뭐 때리기라도 하시게요? 오빠 나 차에 가 있을 테니까 정리하고 와. 그렇게 상간녀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데 정말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것 같더군요. 진짜 절 약올리듯이 쳐다보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절 붙잡고 상간녀 손끝 하나도 못되게 말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 결국 전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나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여보, 여보, 미안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말 들을 거 없어. 당신 용서 못해. 그렇게 남편의 바람을 알고서 전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수십 년을 살을 맞대고 살면서 오로지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두 눈 뜨고 다 목격을 했는데도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처음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에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태도는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알았어. 우리 이혼하자. 나 솔직히 그 여자 많이 좋아해.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한테 헌신한 거 나 다 알아. 그거 충분히 보상해 줄 거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당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뭐? 이혼? 어떻게 당신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나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줘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네 뜻대로 해줘야 하냐고. 절대 못해. 여보, 이미 내 마음 결정했어. 당신이랑 더 이상 남아있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지가 뭔데 결정을 해? 나 이혼 못해. 못 해준다고. 니들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가 어떻게 봐? 나 그런 걸 절대 못 봐. 넌 어차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격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가정 파탄 낼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지킨 가정인데. 이혼하면 네 평생 가정 파탄자 꼬리표 달게 할 거야.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모가 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보고서 다 듣고 방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시모의 얼굴도 아주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가 바람을 피우다니. 우철이 너 진짜 바람 피운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 실은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사람이야? 나 절대 못 받아준다. 절대 인정 못해. 그 여자하고 얼른 헤어져. 좋은 말 할 때 얼른 헤어지라고. 나 우리 며느리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제발 네가 헤어져. 그렇게 시모까지 와서 울고불며 화를 내니 남편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날 저와 시모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시모는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에미야, 정말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내 탓. 내가 쟤를 잘못 키웠나 보다. 미안하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이혼 안 합니다. 못해요. 억울해서 저 절대 못해요. 이혼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못 볼 테고 우리 가족 다 산산조각 날 텐데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시모는 제 말에 그저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냥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전 꿋꿋이 가정을 지키며 버텼어요. 그러다 얼마 뒤 막내딸 졸업식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모레 지민이 졸업식이니까 그때는 꼭 와. 아무리 그래도 당신 딸이잖아.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와. 그렇게 졸업식이 다가오고 가족들 모두 막내딸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딸은 조금 섭섭해했고요. 엄마, 아빠 안 온대? 온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진짜 아빠 너무한다.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그렇지. 딸 졸업식인데. 지금 좀 바쁘신가 봐. 일단 지민아, 우리 사진 찍고 있자. 아유, 우리 딸 다 컸네. 너무 이쁘다. 그럼, 누구 딸인데? 나 엄마 딸이잖아. 그렇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제 마음만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식이 다 끝나고 두 아들까지 모두 참석해서 저녁에 축하 파티를 해주게 되었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즐겁게 밥을 먹고 있었죠. 아들들도 막내딸 졸업을 축하하고 시모 또한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한 9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연히 남편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들어온 남편의 꼴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이미 거하게 앉아 마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같이 모여있는 저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거라곤 생각을 못한 것 같았어요. 어? 뭐야? 왜 다 같이 모여 있어? 뭐 잔치라도 하는 거야? 뭐 잘 됐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딱 얘기하겠네. 뭐야? 아빠 누구야? 뒤에 계신 분은 누구셔? 막내딸의 말에 남편 뒤를 보니 누군가가 정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체를 보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상간녀였거든요. 그러더니 남편은 상간녀의 손을 잡고서 식구들 앞에서 소개를 해주더군요. 니들 잘 들어. 아빠 엄마랑 이혼할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빠랑 지금 만나는 사람이야. 아빠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다들 놀랐겠지만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지 않니? 우리 지민이 너도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다 컸고 아빠가 이렇게 신경 써줄 일도 없을 거고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키워줬으면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우리 아들들도 다 자리 잡았으니까 남은 인생 이 아빠도 아빠 인생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주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경악스러웠어요.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니고 식구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남편을 당장이라도 밖으로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입을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당신도 얼른 도장 찍어. 얼른. 제발 그만 좀 버티고 좀 찍으라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길 데리고 왔겠어? 지금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지난 거야?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 데리고 온 거야. 그래 알았어. 찍어줄게. 찍어준다고. 당신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네가 사람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서 이러는 거야? 우리 막내딸 졸업식이야. 오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놓아야 되겠어? 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가정 지키고 싶었어. 근데 끝까지 이렇게 해? 그래, 찍어준다, 찍어줘. 그렇게 제가 울분을 쏟아내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저희 막내딸이 일어서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 아, 너 뭐야?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딸은 처벅처벅 걸어가더니 상간녀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상간녀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 네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와? 네가 뭔데? 야, 이거 안 놔? 이거 놔. 나 앞으로 네 엄마 될 사람이야. 엄마? 엄마 좋아하네. 우리 엄마 하나뿐이야. 엄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그때 옆에서 또 달라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였어요. 그래, 내 며느린 하나뿐이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바길래 상간녀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 니까짓 게. 아휴, 왜 그러세요? 전 그냥 따라온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모와 막내딸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자 남편은 허둥지둥 두 사람을 떼어내기 바빴습니다.
지민아, 왜 그래? 어른이시잖아. 어른이 어른 같아 어른이지. 나 도저히 못 참아. 아빠는 오늘부터 내 아빠도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맨날 바쁘게 일하면서 우리 한번 제대로 돌봐준 적도 없으면서. 그럴 때 우리 옆에 있어준 건 엄마야. 엄마가 그렇게 희생하는데도 아빠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여자 머리 다 뽑아놓을 거야.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남편은 겨우겨우 시모와 막내딸을 상간녀에게서 떼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상간녀는 머리가 아주 산발이 된 채 펑펑 울며 혼자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상간녀를 쫓아가려던 남편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막내딸이었습니다. 못 가. 어디가? 아빠 절대 못 가. 빨리 우리 엄마한테 빌어. 빨리 무릎 꿇고 빌라고. 아버지, 아버지 진짜 실망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지가 이런 거였어요? 아빠 인생이라고? 앞으로는 아빠 인생 살겠다고? 그래, 앞으로 아빠 혼자만의 인생 살아. 저 여자 따라 나가는 순간 우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막내딸과 두 아들 모두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시모 또한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이 문 나가는 순간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그거 알고서 나가? 그런데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말리는데도 결국 그 상간녀를 쫓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족들을 버리고 상간녀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 모든 기운이 싹 빠진 것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들들이 부축을 해 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워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족들은 모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혼해. 그냥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따로 살자.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 혼자 참지 말고 이혼해.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애들도 더 이상 남편을 아빠라 생각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려버렸고요.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 알게 된 건 남편이 상간녀를 골프 치다가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모두 진행을 했어요. 사실 남편과 헤어지는 건 별다른 미련이 없었지만 딱 하나 시모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시모는 절 다독여 주셨어요. 에미야, 나 괜찮어. 이제 네가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잖니. 마음 같아선 같이 함께 지내고 싶다만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너한테 그러겠니? 그냥 앞으로 잘 살아가렴. 어머님, 죄송해요. 네가 죄송하기 뭐가 죄송해. 죄송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저 내가 너한테 미안할 뿐이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모 나이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도 받을 만큼 다 받고 따로 집을 얻어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다 저와 지내겠다며 따라 나왔고요. 시댁은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서 북적북적했는데 이젠 고요한 정막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남편 놈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남편은 재혼을 하려고 했지만 시댁에선 받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신우 역시 오빠 취급도 안 하겠다며 연을 끊어버렸고 시모도 거절을 하니 둘이서 살림을 따로 차린 것 같았어요. 시모는 집을 정리하고 신우이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혼한 지 4개월이 되었는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우리 잠깐 만날래? 내가 널 왜 만나니? 그리고 내가 왜 네 여보야? 너 같은 사람이랑은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 여보, 그게 아니라 나 망했어.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어. 나한테 투자하라고 꼬드기더니 3억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 여보, 나 어떡해? 그러니까 애초에 상간년 남편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개인 안과병원 원장이니 그 돈을 보고 만난 거였습니다. 그 전부터 만나면서 엄청 많이 뜯겼는데 바보 같은 전 남편은 홀딱 그 여우짓에 넘어가 투자까지 한 거였어요. 나 당한 거 같아. 나 진짜 몰랐어. 나 정말 몰랐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여보. 애들도 내 전화를 안 받고, 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고, 동생도 안 받는데, 내가 이런 내 마음 표현해 줄 곳이 없어서 그래. 야, 너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야. 부부 됐을 땐 님이었어도 이젠 남이라고. 근데 오죽하면 피 섞인 우리 애들이나 어머니나 다 네 전화를 안 받겠니?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행복했던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네 말대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다 잃어버린 거. 그거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 평생 죗값 치르고 살아. 왜 애들이 네 전화를 안 받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랬을까? 여보,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난 너한테 해줄 말이라곤 이것밖에 없어. 그렇게 전 남편은 뒤늦게 본인의 상황을 깨닫고 무지막지한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상간녀한테 외제차 사주고 명품 사주고 투자까지 하니 결국 그렇게 애써 일궈온 병원까지 빚더미에 앉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혼자 쓸쓸히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페이닥터로 작은 안과에 다니고 있다는데 앞으로 벌 다 받으려면 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동안은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막내딸이 꽃다발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엄마, 짠! 이거 봐봐. 예쁘지?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긴. 그냥 엄마가 이렇게 꽃처럼 예쁘고 화려하고 밝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사왔지.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우리가 보답할게. 그러니까 우리만 믿고 살아. 이 꽃처럼 엄만 화려하고 밝게 살 수 있게 우리가 더 노력할게. 그러면서 딸이 절 안아주는데 그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남는 건 자식뿐이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다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모른답니다. 저도 그런 애들을 보면서 기운 차리고 지금은 작게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